여러분 정말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홍수 경보 부실, 차량 통제 부실, 제방 관리 부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있어서도 잊어서도 안 될 총체적 부실이 또 발생했습니다. 인재는 없고 인재만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 인재는 없었고 사람 때문에 생긴 재앙 인재만 있었던 겁니다. 7월 17일 재헌절에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오송 참사의 책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아마 국민 모두가 다 그러실 거예요.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자, 지금 관련해서 먼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정말 폭우로 인한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 40명, 실종자 9명, 부상자 34명입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경북 19명, 충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고 실종자 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 경북 17명, 충북 13명, 충남 2명, 전남과 경기 각 1명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이제 저희가 피해 상황 보여드리지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김승배 본부장님, 사실 주말 사이에 주변 분들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세상에 쏟아져도 너무 쏟아지는데, 근데 이번에는 무슨 폭우 그런 표현도 아니고 무슨 극한호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네, 극한호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네. 사실은 기상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서울에 비 피해가 있은 뒤에 비가 많이 오는 호우특보를 발령하면 그런 재난정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국민들한테 재난 문자를 보내는데요. 네. 이 호우에 관해서는 기상청이 호우가 많이 올 것으로 감지가 되면 바로 직접 보내겠다, 이제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때 사용한 용어가 이제 극한 호우인데, 여기 비가 많이 온다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극한이라고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그러면 김승배 본부장님 현직에 계실 때 이런 표현 안 썼어요? 그 극한호우라는 건 집중호우는 있었죠.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 예. 집중호우. 극한호우는 뭐 그런 의미고요. 1시간에 50mm 이상 올 때, 그리고 동시에 3시간에 90mm 어머. 이상 올 때 이제 그 극한호우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제 극한호우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한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오는 패턴이 네. 달라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아까 말한 우면산도 그랬고, 우면산 때도 네네. 서울에 하루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지금 이 비가 만약에 대도시에 내렸다 하면 또 엄청난 끔찍한 또 피해가 있었을 텐데, 네. 도시가 아닌 이 밑으로 내려가서 농촌 지역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 하천 범람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고, 산사태 나고 뭐 이런, 이 정도 비해는 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들인데, 뭐 와도 너무 많이 왔는데, 지난 14일, 15일 정체전선이 딱 고정되면서 내린데 또 내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 이틀 만에 한 300에서 500mm가 내리니까 아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보다 밑으로 빠지는 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면. 뭐 아무리 인간이 대비를 아무리 많이 해놔도
내리는 만큼 빠져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넘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기록적인 폭우가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특히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만 충북 청주에서요 최진범 교수님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정도였어요. 공평 제2의 지하차도라고 현장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그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찼는데 문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해? 미호강이라고 옆에 하천이 흘러요. 네. 그 미호강에 이제 둑이 무너지면서 물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저 옆에 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호강이. 미호강이 이제 유실이 되면서 이게 그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 6만여 톤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6만 톤이요? 예, 6만 톤이나 되는 그 물이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통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아침 출근 시간이죠. 8시 40분이면 네. 출근 시간에 차량을 타고 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6만 톤이나 되는 물이 그냥 들어오게 되니까 침수가 됐고 1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에. 그중에 현장에서 9명이 구조가 됐고요. 차량에 탑승해 있거나 또는 물이 들어오니까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 변을 당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분이 13분이나 돼요. 어허. 그런 상황이고 네. 소방당국은 현재 지금 실종 신고된 사람이 12명이거든요. 네. 이 중에 아직까지 한 명을 찾지 못해서 네. 현재 그 지하차도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실종자 한 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세상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송규 협회장님, 6만 톤의 물이라면 지금 듣고도 상상이 안 돼요. 일단 많구나라는 건 느끼는데 6만 톤의 물이라는 건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1톤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1톤은 1일방메타라고 하는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가 1톤이거든요. 아. 이게 지금 6만 개가 있었다는 어머. 얘기죠. 그래서 무게로 따지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용이죠. 아하. 그래서 그 6만 톤이 네. 터널의 크기가 6만 톤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미 찰대로 다 찼다는 얘기죠. 또 세상에. 넘는 것까지 하면은 이미 6만 톤이 훨씬 넘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어떻게 차가 이제 밀고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 그래서 대피는 거의 불가능했겠다. 그 수압을 견딜 수가 없었겠군요. 그렇죠. 차가. 그렇습니다. 그 수압뿐만이 아니고 또 물살 있지 않습니까? 네. 물이 속도로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은 아마 차도 많이 찌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저 그래픽도 보시면 저 터널을 지난 차는 이제 오르막길이지만 6만 톤의 물은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붙었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속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죠. 아하, 네. 당시에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지 뭐 일부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처참했다면서 장면이. 네, 맞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지하차도를 빠져나간 차량이요. 블랙박스를 공개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네. 네, 블랙박스 차량이 지하차도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어느 정도 지금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네. 앞 차량이 지나가니까 약간 물보라가 치는 그러네요, 모습까지 지금. 보입니다. 물이 차고 있습니다. 물살을 가로지르면서 지하차도를 일단 벗어났는데 바로 앞에 가던 저 SUV 차량의 바퀴가 그새 잠겨버립니다. 그러네요, 진짜. 순식간이었습니다. 이게 침수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0분 전의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허, 보세요. 지금 내려오는 양도 보세요.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이시죠? 이송규 협회장님. 지금 저 정도도 지금 이 앞에 가는 이 블랙박스 차량의 앞에 차량 SUV 차량은 거의 못 올라고 더디 가고 있어. 그만큼 수압이 센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만약에 저기는 이제 탈출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동이 꺼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저 차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저 상태는 지금 올라가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저 정도도 지금 물살이 거세서 저 SUV 차량이 그나마 속도를 내는데도 거북이 걸음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침수 사고 6만 톤의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10분 전의 모습이라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은 어땠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난 15일 오전 3시경 미호강의 수위가 홍수주의보 기준인 7m를 넘어섰고 오전 4시 30분 홍수 경보인 8m를 넘어섰습니다. 인근 지역 침수가 이어지면서 미호천교 통행은 금지됐지만 궁평 이 지하차도 통행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오전 8시 10분 강물이 제방을 넘어서면서 제방 보수 작업은 중단됩니다. 세상에. 급기야
오전 8시 37분 제방 일부가 무너지면서 아이고.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세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6만 톤에 달하는 물이 불과 3분 만에 지하차도를 완전히 점거하게 됩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되기에 이르는데 그러다 15일 오전 10시 25분 시신 한 구가 처음 발견됐고 다음 날 시신 8구가 추가 발견된 데 이어 오늘 오전 6시 20분까지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저곳을요. 앞서 말씀드렸죠. 물이 6만 톤의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는데 저 지하도의 길이가 이 도로까지 연결된 거 말고 지하도 터널만 460m예요. 엄청난 길. 거기를 빠져나온다는 게 순식간에 빠져나오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유독 이렇게 참사 피해가 컸을지 이번 참사 피해자 유족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대요. 우리 그쪽에 우리 지자체에서 위험 수위 말 그대로 뭐 관리선 안에 들어오면 넘었다 싶으면 바로 그런 매뉴얼의 절차에 움직여가지고 통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왜 못했는지. 미리 통제를 했으면 자연재해를 빙자한 인재죠. 들으신 것처럼 유족분들 입에서는 하나같이 통제, 인재, 사전에 알렸으면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뭐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였지만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시간 순서대로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고가 발생한 건 그날 오전 8시 40분입니다. 15일이죠. 15일 날. 그렇죠. 15일입니다. 그 4시간 반 전쯤인 오전 4시 10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합니다. 네. 이 통보문과 문자는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 등 기관 76곳에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시 34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화로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대피와 통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7시 40분, 사고 1시간 전이죠. 동네 주민이자 전 궁평 1, 2 이장이신 정찬교 씨가 네. 미호천교 주변에 농장을 갔다가 미호천의 수위를 보고는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 119에서도 시청에 이를 알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7시 56분쯤에요. 임시 제방을 만들던 감리단장이 도저히 안 된다, 하천이 흘러 넘친다라면서 콕 집어서 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또 흥덕부청 모두 이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송규 협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세 차례 막을 수 있었던 이른바 타임이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세 차례 사전 경고에도 아무런 조치, 무슨 거기 지하차도를 통제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작년에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이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사람에 의해서 그만큼의 사람이 사망할 거라는 것을 관리 측면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하차도에 6만 톤이 가득해서 차가 침수될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알았으면 왜 대책을 안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의 관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순환보직으로 돼서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을 보고 이미 우리가 쉽게 왜 통제를 못했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입장에서 보면은 통제를 안 해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이 내려올지 않기 너무 느슨한 대응 아니에요? 이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느슨하고 잘못되고 인재로 볼 수 있지만 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승배 본부장님, 물의 위력이라는 게 이번 참사를 겪을 때마다 새삼 느끼지만 어느 정도 비가 쏟아지게 물이 혹시 이제 주변 우리가 시민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비가 갑자기 내리면 그 배수로 통로를 따서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네, 네. 순식간에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비도 갑자기 내렸을 때 하천이 저렇게 범람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일 문제는 물론 하늘에서 비가 많이 쏟아진 게 1차적인데 문제는 그 둑이 터졌다는 문제거든요. 만약 그게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저 정도까지 이렇게 금방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둑이 터지면서 그냥 비가 지금 많이 오는 상태인데 그 정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차장이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제일 문제가 지금 둑 터진 거 문제거든요. 비가 제방이 많이 터진 오는 거요. 그런 네. 얘기.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6만 톤이네 이런 물들이 아까 그 물살을 보니까 2011년도 그 쓰나미가 났잖아요. 그 네네. 저기 일본 그때 한 1km가 그 바닷물이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다 밀고 1km가 가잖아요. 들어가요. 네. 예, 다 집들이고 뭐 다 쓸어가듯이 네. 그게 이제 물의 위력인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했던 게 이제 그 쓰나미고 네. 저 아까 물 흐르는 거 보면서 역시 그 좋은 화면을 그 뭐라 그러나 그 교육 자료로 아주 잘 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은요. 그날의 너무 아찔했던 상황 그리고 충분히 이게 둑이 제방이 터지기 10분 전인데 이때만이라도 저 지하도를 통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해주신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둑이 저 참사가 나기 10분 전이에요. 저 10분 전만 통제가 이루어졌어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방뚝이 터지기 전에 1시간 전, 사고 1시간 전쯤에 미리 이걸 신고를 하셨던 분 바로 궁평 1, 2, 2장을 지내신 정찬교 님이십니다.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도 물이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단 가서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거기를 간 거지. 가니까 모래흙으로다가 그 뚝을 쌓고 있더라고. 제방도 아닌 뚝을 한 대가 임시용전으로다가 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걸 자기들 얘기는 새벽 4시부터 나와 작업을 했다 그러더라고. 새벽 4시부터 그랬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는 뚝이 더 얕았다는 거 아니야. 그걸 계속 쌓아올린 거예요. 그냥 모래로다가. 힘이 있어요. 그게. 자꾸 수위는 높아지고. 쉽게 바위로 새알 부식이요. 계란 부시는 게 아니다. 이걸로 수습이 되겠느냐. 얼른 저 장비를 더 급장비를 불러가지고 얼른 저거 더 막아야 된다. 이게 만약에 터지는 날이면은 오송읍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된다. 119 대원 두 분이 바로 왔더라고. 보니까 난감한 거야. 자기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 둘이 저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뚝이 터지기 시작했어. 거기는 물이 들어가려니 난 예상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농경지로 들어오는 건지.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양갈래로 서있어. 내가 어제 가보니까 원 농지로 그 지하도 쪽으로 미연의 방지는 충분했던 거예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장마 대비하라고 방송 기상대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탄탄하게 쌓았으면 안 무너졌지. 안쓰러운 일이죠. 물론 정찬교 전 궁평 1, 2 2장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이건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 수습이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송규 협회장님. 네. 일단 지금 정찬교 전 이장님의 얘기 중에 혹시 수긍 가는 대목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뚝이 어떤 그 공사 중에 지금 뭐 보수 화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인재냐 아니냐를 이제 뭐 따져 보겠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비가 많이 왔지만 이 제방 있지 않습니까? 네. 뚝의 역할은 물을 막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물을 못 막았기 때문에 그 제방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방을 관리하는 주체자 측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미 제방이 무너지면 그 제방의 효과가 안 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앞으로 또 비가 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당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민들은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장마가 끝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즉시 점검을 한 다음에 안전 점검, 안전 진단을 한 다음에 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 보여드린 것 중에는요, 참사가 난 오송 지하차도의 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진짜 처참하단 그 말밖에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3년 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참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교훈을, 그 참사가 준 교훈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고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번 오송에서 발생한 사고는 3년 전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닮을 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산 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에 시간당 최대 81.6mm의 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초량 1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진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용어가 없었지만 지금으로 치면 극한 호우로 인해 발생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과 이 두 사건, 즉 오송 사건과 부산 사건, 폭우 속에 지하차도 교통 통제가 부실했다. 지하차도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고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차량 통제가 없었고 차량 진입 통제 안내 전광판이 존재하긴 했지만 3년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김승배 본부장님. 네. 이런 참사를 겪을 때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분통 터지는 게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참사, 이 재난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 맞나? 왜 우리는 매뉴얼이 없는 건가? 왜 아니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 과거에 이제 재난 측면에서 제가 이제 기상청에 있을 때 같은 태풍이 오더라도 태풍이 하나 일본은 지나가면 사망자가 1명, 2명,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9명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태풍이 하나 지나가면 사망자가 한 100명, 200명 이랬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나라도 이럴까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풍 하나 지나가도 뭐 10자릿수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망자가. 예. 이 태풍 하나 지나갈 때 저쪽 필리핀, 방글라데시는 한 1000명, 2000명이고 일본은 한 1명, 2명이고 한국이 한 100명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방제 선진국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런 불가항력적인 하여간 비가 많이 온 건 분명합니다. 근데 터지지 말라고 물 막으려고 했던 뚝이 터진 게 문제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차단기가 있고 아까 막지 왜 그러냐 그랬는데 2004년도 그 3월 5일 날 대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근데 기상청이 대설비도니까 고속도로를 막았어요. 차단기. 그걸 부수고 들어갔어요. 나 빨리 들어가면 됐는데 아마 저기도 막았으면 분명히 부수고 지나갈 겁니다. 왜냐? 나 빨리 지나가면 급하니까. 지나가는데 한 몇 초면 가거든요. 이제 그런 심정들.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어서 만약 차단기 설치되면 위험한 것 목숨을 내 구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왜 막아 이렇게 또 항의 쪽으로 흐르면 이건 또 본질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네. 저때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뭔가 이번 피해는 정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언론들 그리고 유족들, 시민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사실 이번 참사 희생되신 분들 그 안타까운 사연도 지금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네,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보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일단 747번 버스 기사 성실히 임했던 일을 했던 기사였는데요. 그부터 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청년, 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던 70대 여성, 정말 우리네 그냥 평범한 이웃들이 이번에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747번 버스의 경우에는 원래 노선은 저 지하차도를 지나가지 않고요. 미호천교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침수가 돼서 통행 제한이 됐고 또 우회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걸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그 외에도 또 희생자 가운데에는
결혼한 지 2달 된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남이 이제 그 임용고시를 치르러 가는데 같이 지하차도를 가다가 변을 당했고, 처남의 경우에는 가까스로 이제 밖을 나와서 살았고요. 안타깝게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 747번 청주 급행버스에서 희생자가 많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수습되는 과정에서요. 그만큼 저 당시 얼마나 진짜 아비규환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이 유족분들은 얼마나 황망할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고요. 결혼한 지 2달 됐거든요. 처남이 집에 와서 그 임용고시를 보러 가려고 역 태워주러 갔다가 이런 참변이 좀 일어난 거거든요. 그 처남은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서 어떻게 살아나왔다는데 우리 영식이만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CCTV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것도 답변이 없었거든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설명을 들어야 보낼 때 저는 하늘로 보낼 거 아니에요. 하늘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그 원인, 이 참사의 원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이거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참사 현장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한 공무원의 모습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웃음을 짓고 있는 표정이 포착된 것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공유되면서 사람 죽어나간 현장에서 지금 재밌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 옆에 웃는 사람 뭐죠? 소름 끼친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희생자 사연만 봐도 가슴 아픈데 그 현장에서 웃음을 보이다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저 영상, 이제 저 사람의 얼굴은 뭐 그래요,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 있어서 이제 눈 주위는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입 모양은 아까 보셨죠. 근데 잠깐 그 사진에 찰칵하는 그 사진에만 찍힌 건지 최진범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웃는 걸로 착각한 건지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 사람이 충청북도 간부급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사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인사하고 가는 장면에서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충청북도가 저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본인이 상관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기쁜 마음에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희생당하신 분들이 유가족이 보면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고요. 뭐 두 분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과연 희생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나 있을까요? 이번 사태 이렇게 인재가 발생했는데 그 인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나 책임지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었다면 과연 웃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중한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뭐 언론의 질타도 질타입니다만 도민들이 아마 준엄하게 꾸짖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데 이성규 회장님, 지금 이제 여기 지하차도에 지금 배수 작업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이제 이 수색 작업 그리고 현장 조사도 앞으로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순간에 가장 필요한 작업은 어떤 거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저기 터널에 보면은 물이 전부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한쪽으로 모였을 거 아닙니까? 네. 터널 쪽으로, 지하. 근데 거기에 보면은 쓰레기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을 빼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펌프로도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수작업으로 하다시피 해서 이제 그래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펌프는 물만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혹시 희생자들의 유실물 같은 것도 같이 그렇죠. 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 것도 엄청 조심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물은 90%는 빠졌다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나머지 10%가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무슨 이물질, 뭐 또 자동차, 뭐 아마 거기에도 뭐 사망되시는 분도 계시겠고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오송 참사는 앞으로 그냥 수습 과정을 또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폭우로 지금 또 인명피해가 지금 너무 참사가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바로 경북 지역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의 인명피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 19명, 실종자 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예천 9명, 영주, 봉화 각 4명, 문경 2명이고 실종자는 예천 8명입니다. 현재 예천군 5개 마을에 소방과 군인 3,200명, 장비 1,600대가 동원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북을 포함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 산사태를 우려한 경북의 1,000세대 1,600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에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건 물론이고요. 지금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옆에 이제 그 빗물이 내려가는 하천이 뭐 막혀서 이렇게 역류하면서 길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큰형님이 잠깐 이렇게 이제 요 상황을 전화를 읍사무소에 한다고 잠깐 나가는 한 1, 2초 사이에 갑자기 뭐 천둥 벼락 같은 소리가 확 나더니 뭐 사람이 갑자기 매몰이 되고 안 보이고 뭐 보니까 밖을 보니까 전부 진흙투성이고 아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앞만 찾아봐도 없었는데 마침 형이 거기 상반신까지만 이렇게 나오고 밑에가 이제 매몰이 됐더라고요.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구조를 하셔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 상태고 집은 뭐 저장 탱크가 다 이렇게 파손이 됐고 뭐 차량이 아예 이제 뭐 커다란 바위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다 파손이 됐고 지금 이 경북 지역의 뭐 예천군 이런 일대를 포함해서 지금 산사태가 나서요. 지금 사망자가 19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산사태가 난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원인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 집안이 어떤 내리는 비, 한꺼번에 내리는 비로 많이 약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6월 25일 이후 지금까지 장마가 23일째인데 지금까지 하여튼 스펀지가 물을 다 머금듯이 그러면 이제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땅이 우리나라 전체 전국이 골고루 지금 이번 장마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에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버텼던 곳, 지금 엊그저께 저런 산사태 안 났던 곳들이 이제 날 텐데 여기에서 50mm, 100mm만 더 들어가면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기경보 전국에 지금 심각 단계로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언제 어디서 날 건지를 모를 따름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또 난 뒤에 또 방송 소재가 될 텐데 분명히 왜냐하면 비가 지금 오늘 낮 동안 전국이 좀 소강 상태 들었거든요. 장마도 이제 숨고르기를 좀 했는데 다시 또 에너지를 얻어서 서해상부터 지금 이 장마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가 저 남쪽 따뜻한 쪽에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꼭 기찻길 철로 이렇게 물고 흐르듯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 소강 상태에 들어있지만 오늘과 내일 적어도 19일 모레까지는 앞으로 200~300mm가 더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로 할 것 없이 전국의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번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경북 예천입니다. 오늘 이곳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서 이재민들과 유족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감천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좀 앉으십시오. 해외에서 이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주위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인간을 좀 덮치면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몇백 동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좀 좁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하자마자 지금 현장을 찾은 겁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지금 감안한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 앞서 예천군 일대 그리고 경북 지역의 산사태 피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송규 협회장님, 네네.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산에서 산이 우는 듯한 소리가 났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산울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이제 산사태의 전조 증상으로도 얘기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뭐 긴급히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산사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 징후는 이런 우우 소리도 나지만은 또 물이 자주 난던 곳에 물이 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따라 비가 오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는 산의 내부에가 이제 붕괴가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또 반대로 물이 안 나는 곳에 오늘따라 비가 오는데 물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징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요. 산사태가 나는 곳은 꼭 산사태가 납니다. 주로. 왜냐하면 산의 토질이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기준으로 하면 관악산과 우면산을 비교하면 관악산은 바위로 돼 있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더라도. 네. 그러나 우면산 같은 경우는 산이 응집력이 약한 토질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물 흡수력이 많아서 비가 오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은 무너진데 이 주변에 보면 산의 토질이 굉장히 약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몇 년 전이라도 한 번에 산사태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산의 토질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마지막에 하나 뭐가 있냐면 주변에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개발이 됐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산에 네. 태양광 설치를 하면 태양광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지지 않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설치를 합니다. 지금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너지진 않는데 그 위치에 물이 흡수가 되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산사태와 범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위에 어떤 새로운 단지가 생겼거나 네. 또 어떤 뭐 새로운 뭐 유유지나 이런 건물들이 서 있으면은 올해는 다시 주의를 하고 그러네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비가 안 내릴 때 이럴 때 얼른 좀 둘러봐야겠습니다. 네, 이 순간에도 수색의 총력을 다하는 그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시신 4구가 수습이 됐고 소방당국이 현재 90% 배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낮에는 아직 추가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밤사이 시신 4구가 수습됐는데요. 오늘 새벽 1시 25분쯤 747번 버스를 몰던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2시 45분과 3시 58분 남성 시신 2구가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이후 오전 6시쯤 20대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사고 후 경찰에 실종 신고된 12명 중 아직 찾지 못한 1명이 남아있는 데다 누적 사망자가 이미 실종 신고된 사람 수를 웃돌며 인명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배수 작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은 작업이 뭘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일부 구간은 도보 수색이 가능할 정도로 배수가 완료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배수가 90% 이상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잔류 남아있는 양의 높이가
무릎에서 배꼽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배수 작업이 되면 좀 금일 중으로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은 물을 거의 다 빼고 굴삭기를 투입해 지하차도 내부 진흙을 긁어내는 중으로 전해집니다. 차량 견인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당초 소방당국은 침수 차량을 16대로 추정했지만 오늘까지 모두 17대인 것으로 확인하면서 이 중 15대는 견인을 완료했고 2대도 곧 견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엔 잠시 비가 내렸다 멈췄는데요. 밤부터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소방당국은 오늘 수색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앞에서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안타까운 이 폭우 피해 이 상황은요. 오늘 뉴스7 김주아 앵커의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파이터 준비한 내용 또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경 시사평론가님과 최정아 대중문화 전문기자 두 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최정아 기자님, 서울에서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 광진구에서 이 순찰차를 타고 있던 경찰들 눈에 한 여성이 딱 눈에 밟히게 됐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이 여성의 비밀을 알아보게 된 건데요.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지구대로 복귀 중이던 순찰차 앞에 딱 걸린 한 여성입니다. 어머. 차들이 혼잡하게 다니는 이 8차선 도로로에 이 태연히 걸어 나오더니요. 경찰차가 옆을 지나가도 모른 척 어머. 멍하니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머. 급히 차를 세운 경찰들이 여성을 불러서 안전히 인도로 데려오고요. 이후 단속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이 여성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말을 하는 내내 이 몸을 덜덜 떨고 땀을 흘리고 말까지 횡설수설하는 모습인데요. 네.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 여성에게 무언가 질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 여성은 경찰들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하기도 하는 아찔한 상황인데 왜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끝내 경찰서로 같이 가는 걸까요? 최진봉 교수님.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단횡단 때문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약 검사 때문이었습니다. 마약이요? 예, 그렇습니다. 말도 횡설수설한다고 아까 우리 최정아 기자가 설명을 했고 땀도 흘리고 몸도 덜덜 떨고 모습이 수상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물었고 여성은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을 하다가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마약 투약했다는 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여성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시켰고요.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들을 계속 경계하면서 저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요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땀을 계속 흘리면서 몸을 계속 떨더라고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면서 술을 드셨냐라고 물어봤는데 술 냄새도 나지 않고 술 안 먹었다고 변을 해가지고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의심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픈 곳이 있느냐? 아픈 곳은 없는데 창문에서 이제 어떤 남성이 자기한테 약을 투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약 같은 거를 투약했느냐 했더니 시인을 해가지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마약을 투여하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8차선 횡단보도여서 본인은 물론이거나 다른 사람 위험할 뻔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경찰관 수사한 분이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은 이제 필로폰을 투약했고요. 스스로 했다 그러고요. 근데 환각 증세에 따라서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침입해서 자기에게 투약을 아이고.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수사 끝에 혐의는 시인했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마약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긴 하지만 필로폰 주사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에서 빈번한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거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 더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마약이 우리 생활 깊숙이 너무 많이 파고들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은 30대 여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30대 여성 혐의를 인정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로도 양성이 확인돼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개인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끈다는 큰 위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양태가 다양해 누군가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도로 한가운데를 활보한다. 그 자체가 자신에게도 위험이지만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에게도 큰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약 범죄는 엄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활 치료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말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